숏.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7% 정도 급등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코스닥, 코스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는 전일 대비 거의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상승 종목 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확실히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상승한 종목이 조금은 많았네요. 자, 아시아 증시도 숏. 보면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홍콩 항생이 좀 많이 빠졌고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말씀드렸고, 일본은 오늘 살짝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요,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중계 관점에서의 상승률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던 결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까 캡처했을 때 기준으로는 1378원까지 올라갔었죠. 거의 3.6%. 환율이 3.6% 올라갔다라는 건 진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여기서, 이때가 2월 달인데 중기 상승 본다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적중을 하고 있죠. 네. 시장 방향성도 제가 많이 맞췄습니다만은 환율도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인데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약간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죠? 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래 제가 이거 이제 따로 정리를 하는 건데, 코스피는 최근에 한 2주 동안 보시면 대부분 전기전자, 그죠? 전기전자, 그죠? 이제 그날 당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섹터를 제가 기록을 한 건데, 지금 2주 동안 거의 뭐 전기전자만 계속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IT 반도체가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네, 이만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결과 이 전기전자 섹터와 이 나머지 중소형주들 간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잠깐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좀 심해요. 너무 심합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의 전기전자 섹터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강력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피에서 중형주, 소형주를 보여드릴게요. 자, 소형주는 바닥입니다. 완전 상반되는 흐름이죠. 자, 제가 이거를 두 개로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위에는 전기전자고요. 네, 밑에는 코스피의 소형주 섹터입니다. 완전 그냥 반대죠, 지금. 그러니까 수급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중형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중형주도 하방은 하방이에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심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럴 때가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자, 작년에는 코스닥에서 어떤 섹터로, 여러분들, 작년은 코스닥에서 저기 그 에코프로와 또 에코프로 BM, 그죠? 올해는 제약바이오, 특정 섹터 쪽으로의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죠?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코스닥이고요. 이게 기타 서비스인데, 기타 서비스에 제약바이오가 일부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애들. 자, 보시면 코스닥에서의 기타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 시총비 중에 가장 높은 게 누구예요? 알테오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뭐 레고캠바이오 등등 이런 물론 다른 섹터들도 들어 있습니다. 뭐, 네, HLB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지난 2, 3월 달에 완전 주도 섹터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다른 섹터는 어땠나 볼까요? 코스닥에서? 코스닥 스몰캡은 어땠습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가는 놈만 가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할 때 나머지 그냥 일반 중소형주들은 재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장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섹터만 올라갈 때가 지수는 올라가요. 그 섹터의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높으면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골고루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만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죠. 섹터 선택을 잘못하면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포모 현상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난번에는 코스닥에서 나타났고요. 작년에는 2차전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2차전지 하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업종에는
2차전지 섹터, 2차전지 업종이라는 건 없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섹터에 속합니다. 금융. 네, 좀 이상하죠, 그죠? 금융. 여기 보시면은, 네, 금융. 이 에코프로가 이 금융 섹터에 속해요. 날아가죠? 그죠? 금융 섹터가.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 보여드릴게요. 자, 금융에, 여기 보시면, 네. 자, 금융 섹터에서 에코프로 비중이 65%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섹터가 간다? 아, 이건 에코프로가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일반 전기전자라는 섹터에 속합니다. 자, 일반 전기전자에서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5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섹터와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섹터가 하드캐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네. 날아갔죠? 그때 코스닥의 스몰캡 지수 어땠어요? 보시면은 급락을 하죠, 오히려. 일반 전기전자가 급등할 때 스몰캡은 완전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특정 섹터로 몰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셨겠습니다만은 결국 작년에 특정 수급 쏠림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기타 서비스도 어떻습니까? 급락이 나오고, 그죠? 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의 전기전자도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도 분명히 빠지긴 빠진다.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할 수는 없고요. 네. 언젠가 분명히 빠진다.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블락데일 수급 분석 오류주의는 뭐냐면 제가 색깔을 표시해놨어요. 이건 장중 수급이에요. 장중. 진짜 중요한 건 장중 수급입니다. 블락딜이라든지 장후 대량거래 이런 수급은 전혀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이날 코스닥은 2,600억으로 찍혔어요, 장중에는. 근데 장 마감하고 보니까 어땠어요? 3월 27일날 코스닥 수급이 보시면, 자, 3월 27일 코스닥은 순매수로 들어와 있죠? 549억. 맞죠? 그럼 사람들이 야, 이날 외국인들 샀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네, 저거는 그 당시 알테오젠 블락딜 수급 때문에 저렇게 순매수로 잡힌 것 뿐이지 실제로는 2,600억이 맞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분석해드렸습니다. 고점인데 지수 이때 최고점이었을 때거든요. 코스닥이 이때 2,600억. 그것도 5개월 내에 최대 매도세가 잡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락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때 이후로 코스닥 계속 받았죠. 그래서 18시 이후의 수급으로 18시 이후의 수급으로 수급을 분석을 하는 것은 이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장중에 체결된 수급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제가 이런 것들은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는 제 분석 자료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이슈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러니까 AI에 따른 어떤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른 전력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상승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죠. 대장 섹터. 강원전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런 애들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미증시 영향으로 최근에 증시와 함께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주들이 좀 있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반등을 시도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국내 증시 기술적 분석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이거 잠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검정색이 기준선이에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고 여기는 이게 볼린저 밴드인데 어제 볼밴 딱 지지받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나는데 여기 녹색 보이시죠? 녹색. 이게 21선이거든요. 21선. 그러니까 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21선 돌파 못했고 오늘은 기준선과 20선에 다시 장대연봉이 나왔어요. 좋지 않죠, 기술적으로. 꼬리가 조금 달리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았고 일단 하지만 또 이 밑에서 보시면은 밑에 보면 이렇게 여기서 올라오는 지지선 있죠.
네, 여기 이렇게. 여기서 지지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 껴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내지 양봉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자, 이번엔 주봉을 볼 텐데,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은 이제 주봉이 완성이 되잖아요. 주봉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자, 10주선과 이제, 맥점, 지지 테스트 구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전고점, 그래서 돌파했죠. 이 저항선을 돌파했으니까는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선을 지금 딱 달라붙었어요. 그죠? 정확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이어서 쭉 내려왔는데 돌파했다가 이것도 지금 딱 달라붙었고요. 예. 근데 지지를 받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딱 달라붙어 있어요. 약간 좀 위태로워 보인다. 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다? 다음 주에 추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네, 염두에 두자. 그러니까 바다 단기 이 과매도권 맞고 분할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 보는데 좀 더 빠질 것을 열어둬야 돼. 좀 더 빠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10인데요. 지금 121선 돌파를 했죠, 어제. 돌파하고 나서 이제 얘도 120선 지지 테스트 과정인데 지지받을 적에는 아무래도 음봉보다는 양봉이 낫죠. 근데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양봉이 아니었던 점에서 좀 아쉬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다음은 주봉입니다. 주봉상 60주선, 120주선까지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지지를 받긴 받았는데 꼬리는 달렸거든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이 20주선은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봉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보시면 주봉을 잘 보세요. 이때까지 코스닥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조정을 받았던 케이스가 몇 번 있었었는데, 자, 잘 보시면 여기서 조정받았을 때, 자, 음봉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음봉 하나, 둘, 셋, 넷. 그죠? 근데 지금 음봉하는 몇 개? 3개입니다. 그쵸? 네, 물론 뭐 이게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 여기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볼린저 밴드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코스닥이 반등이 쉽게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반등 나오기는 쉽지 않고, 그 조정 어떤 기간이 좀 길더라, 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조정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2주거든요. 빠진 건 2주예요. 이때는 이제 뭐 몸통이 없죠.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거는 지금 2주째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네, 아직은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20주선이 깨졌으니까. 녹색이 살짝 깨졌잖아요. 뭐 살짝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최소 우리가 주봉상 양봉, 자, 이런 양봉 있죠. 요거. 그죠? 네. 주봉상 양봉이 나오기 전까진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단기 바닥뷰는 유지합니다. 단기 바닥뷰 유지하고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본격 상승 랠리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주봉상, 네. 자, 주봉 양봉 하나 뜨기 전까진 보수적 관점 유지, 저점 분할 매수 유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나스닥도 좀 더 빠질 가능성을 살짝 염두에는 둡시다. 네, 그렇게 두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분석입니다. 어제는 이제 뉴트럴이었었는데 어제 반등이 나와서 이제 그리드까지 살짝 올라왔어요. 재밌는 게 58이잖아요 지금. 이 58인데 나스닥 100지수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참 여기 완전 직전 고점, 그죠? 거의 최고점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리드 꽤 높은 점수의 그리드 아니면 익스트림 그리드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같은데 주가는 지금 비슷한 위치에 올랐는데 이 투자 심리 어떻습니까? 요거는 조금 안 좋은 상태죠. 안 좋은 상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되게 좋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제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지수가 둘 다 컨센서스 하회를 했습니다. 이례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자, 이거 보시면 통상적으로는 확률상 컨센서스, 그러니까 CPI, 헤드라인 CPI가 컨센서스 상회를 하면은, PPI도 컨센서스 상회할 확률이 꽤 높았죠. 그죠? 이렇게.
약간 같이 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상회할 적에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근데 어제 하회로 나온 거야.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게 시장의 호재로 인식이 된 겁니다. 어제 우리 유로방 같은 경우에는 PPI 발표하기 전에 롱을 잡아놨죠. 저는 롱뷰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롱을 잡아놨고 전략에 적중을 하면서 어제도 우리는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죠? 네. 4월달 지금 선물 꽤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일단 PPI도 그랬고 그 전에 CPI 때도 그랬고 둘 다 전략에 적중을 했죠. CPI 때는 숏뷰를 먹었고 PPI 때는 롱뷰를 먹었어요. 보시면은 한계약 기준인 거죠, 우리. 예, 한계약 기준으로 지금 뭐 꽤 많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배수로 하셨으면은 벌써 지금 거의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2배수라는 건 제가 롱 하나를 말씀드릴 때 2계약을 매수하시는 분들인 거죠. 자, 아무튼 4월달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흐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리딩을 할 거고요. 네. 자, 아무튼 그랬고, 자, 유럽중앙은행이 어제 이제 금리 동결을 했는데 6월달에 금리 인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네. 물가 확신되면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 사실상 아직 6월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로존의 CPI는 미국의 CPI에 비해서 지금 순조롭게 떨어지는 중입니다. 미국의 CPI는 최근에 계속 우퉁부퉁하거든요, 지금. 그죠?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유로존 CPI는 계속 지금 순조롭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금리 인하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페드워치상에서는 지금 이제 6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지난주 60% 그리고 어제 16% 오늘 이제 22.9% 다시 올라왔어요. 이건 계속 바뀝니다. 매일매일 바뀌고 시간대별로 계속 바뀌어요. 네. 그리고 동결 확률은 83에서 75%, 75.9%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자,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부정적으로 변하는 매크로.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4.55를 돌파를 했고요. 오늘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단기 과열은 맞습니다. 네, 단기 과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작년 9월달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국채금리 10년물이 돌파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실제로 나스닥이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나스닥이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국채금리 급등을 했는데 나스닥은 꽤나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인 거죠. 좀 다소 의아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네. 자, 구리 거기다가 국채금리 급등도 부담인 요인이긴 한데 구리, 원유 등 주요 원자재들도 계속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분명히 요거는 이제 향후 물가지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인 거죠. 네. 구리 지금 볼리저 밴드를 맞으면서 계속 지금 부딪히면서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예,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단기 과열권이고 그죠? 추세선에서 지금 저항 받았지 않았습니까? 저항도 받고 여기서 저항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죠? 네, 거기다가 보스틱이라든지 카시카리 같은 일부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이어지고 있고 4월 15일날 미국 소득세 납부 마감일 일시적으로 유동성 감소 효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받은 자료인데 근데 이제 이 트위터인가요? 이 페이스북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따르면은 올해 1940만 명의 미국 국민들이 납세 기한을 연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되면은 납세 기한이 10월 15일까지 늘어난다고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는 좀 더 커지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재정 적자. 안 그래도 뭐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인데 그만큼 더 당연히 더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4월 달에 예정됐었던 이 유동성 감소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CPI는 4회 연속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CPI, 이거 다 제가 말씀 안 드렸네. CPI가요, 사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PC가 아니라 CPI를 참고합니다. 우리나라도 CPI 참고합니다. 네, 미국이 이제 PC를 참고하는 거예요. 이 CPI와 PC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주거비 비중이거든요. 이 주거비 비중이 CPI가 PC보다 훨씬 높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CPI가 아니라 HICP, 네, HICP라고 해서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조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네, 얘는 일반 CPI에서 주거비 비중이 낮은 CPI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HICPI 조화 소비자 물가지수 참고하시고. 자, 아무튼 네, 매크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조한 미국 증시 참 대단하지. 진짜 빠질 만한 요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그죠? 네, 대체 어디까지 버티려고 하는 건지 정말 신기합니다. 자, 미국지수 분석입니다. 제가 기존에 3월달부터 계속 제가 그 반등시 숏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하락시 롱뷰 본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어제 롱 적중을 해서 급단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시장 적중했죠 또. 네, 어제 롱뷰 말씀드렸어요. 자, 나스닥 1봉을 보게 되면 21선과 기준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짱대 양봉이 나왔는데 사실 부담스럽죠, 이런 양봉들은요. 그죠? 이렇게 되면 보통 조정이 나옵니다. 지지 테스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죠? 네, 거기다가 분봉도 과열로 마감을 해서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금일 개파락 출발 내지는 장 초반에 하락 파동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자, 전고점 여기 주 맥점이죠. 계속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저항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보세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저항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확률상 저항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그리고 월봉이요. 지금 이 나스닥이 월봉을 보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양봉이 5개짜리예요. 자, 지금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얘가 과연 6개가 되느냐? 아니면 음봉이 되느냐? 근데 이때까지 패턴을 보게 되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4번 연속 뭐예요, 여러분들? 4번 연속 5양봉 이후에 1음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음봉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5양봉 이후에 이때까지 맞죠? 18년도부터. 네, 그러니까 18년도에도 보시면 이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8년 여기 또 이제 그 19년 말 20년 돈 들어올 때거든요. 네. 이때 유동성이 유입이 될 때예요, 시장에. 특히나 뭐 코로나 이후에는 당연히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양적 완화이기도 했었었고요. 그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단기물 발행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작년에도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긴축하고 있었는데 뭔 헛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페드는 계속 QT를 합니다. 그죠? 계속 양적 긴축을 해요.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꾸준히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왜? 돈이 모자라니까. 재정 적자 시달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긴축과 유동성 공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면서. 제가 작년에는 그 국채 중에서도 특히 단기물 T비를 발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유동성 공급하는 주된 요인을 작용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5개. 네, 이때도 양봉이 5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고점이라서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되게 부담스러운 국면이기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불안 요인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근데 과연 여기서 양봉이 나올 것인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쉽지 않다고 봐요. 상황이 많이 불안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죠? 금리 인하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3회 금리 인하예요. 지금 이게 3회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2회로 줄어들게 된다면, 아직 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2회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럼 시장은 풀어진다.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여러분? 3회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올랐는데 만약에 2회 한다 그러면 부러지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직. 네. 데이터를 계속 봐야 돼요.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경제는 미국 경제는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쵸? 뜨거운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양봉이 6개 뜨는 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저는 계속 숏뷰를 유지합니다. 반등시 숏뷰. 그러니까 하락하면 롱뷰고요. 왜 너무 잘 버텨요. 불안한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락시 롱뷰는 유지한다.
거기다가 추세라는 게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씩 옮기를 하는데 단 반등 시에는 숏뷰다. 알겠죠? 당분간 좀 이렇게 갑니다. 정확한 뭐 숏과 롱타점은 당연히 유로에는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자, 아무튼 그래서 좀 숏뷰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했으니까 또 저항 때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은 숏뷰가 유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 S&P인데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되게 견조한,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에 볼벤까지도 안 갔어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볼벤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고, S&P는 볼벤까지는 안 갔는데, 보시면은 기준선과 20선을 이쁘게 돌파했죠. 네. 그래서 얘도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추세가 일단 이쁩니다. S&P만 놓고 봤을 적에는 얘는 롱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주봉이 좀 재밌어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S&P 주봉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게 뭐냐면 S&P가 여기 이 핑크색 시그널 보이시나요? 핑크색 시그널, 그죠?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핑크색이 지금 총 몇 개 있냐면 여기 하나, 여기, 그죠? 총 3개 있어요. 이때. 이제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네. 주가가 이 주봉입니다. 10주선을 돌파하고 나서, 네. 10주선, 그러니까 조정을, 뭐 주가가 조정 없이 오르진 않잖아요. 네. 중간중간 조정을 받는데 단 한 번도 10주선에 닿지 않는 거예요. 주봉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10주선에 한 번도 닿지 않았을 때 이게 20주 연속입니다. 20주 연속으로 10주선에 닿지 않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네, 총 20, 21, 22, 23. 23주 연속으로 10주선에 안 닿았다. 그리고 요때 닿은 거예요. 다음 캔들에서 닿은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때가 언제? 2006년도에 이때 그 골디락스 장세일 때 그때 한번 그랬었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이때도 골디락스죠. 2017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2개 나왔죠. 그러니까 저점.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10주선 터치를 하진 않는 거예요. 10주선 터치도 안 한 겁니다. 연속으로 터치 안 한 게 몇 주당? 얘는 21주. 둘 다 뭐였어요? 골디락스. 네. 이때도 골디락스, 이때도 골디락스. 둘 다 골디락스일 때 이 핑크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20, 21, 22. 그쵸, 여러분들? 맞죠? 20, 21, 22. 네. 22주. 10주는 아직 안 닿았죠, 그죠? 지금 골디락스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뭐 골디락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경제가 너무나 좋으니까.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 정상적인 금리는 아니니까. 그쵸? 네. 이런 부분들. 물가가 그리고 지금 안정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패턴상 이게 핑크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10주선 조정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예. 아셨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핑크색 말고, 자, 이번에 종가 기준으로, 네,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는 거를 제가 체크해 봤어요. 돌파, 여기 나오면 24가 뭐냐면, 10주선 돌파 이후에, 이탈하기 전까지 숫자를 제가 체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고 나서 10주선 이탈하기 전까지 총 20주. 20주 동안 종가 기준으로 10주선 위에 머무른 거예요. 자, 과거 데이터 쭉 보겠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봤습니다. 자, 1998년도 요때만 32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 뭐 지지 받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지지 테스트 하려고 깼던 거는 치지 않고요. 포함하지 않고요. 종가 기준으로 깨기 전까지의 숫자를 체크한 거예요. 이게 32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 20, 23, 20. 자, 그리고 15, 24, 19, 15. 네. 쭉 볼게요. 자, 22, 24. 보이시죠? 22, 24, 17, 20, 22. 그리고 19. 그리고 20, 그리고 24입니다. 느낌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98년도 이때 사실 뭐 워낙 옛날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자고요. IT 버블을 제외합시다. 제외하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최대 숫자는 몇이에요? 지금 24예요. 그죠, 여러분? 네. 그 이후로 24가 최대. 23, 그러니까 대부분 20 전후. 20 아니면은 24. 맞죠, 여러분? 여기도 24. 여기도 24. 네. 24가 지금 과거에 2번 있었었죠. 지금 이번까지 포함하면 3번입니다. 24. 그러면 패턴상 어때요? 다음 주에 빠지는 거거든. 그죠? 이 패턴이 과거에 적용됐던 이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하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주 하락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야, 24가 총 3번 있었네요. 24, 24. 아, 이게 23이었네요. 그죠? 23 한 번, 24 2번. 그죠? 네. 그리고 22 한 번. 그리고 지금 24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코로나 때 돈이 막 유입이 될 때 이때도 22가 나왔어요. 그죠?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서도 22, 19. 그러니까 10주선을 한 번,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10주선 이탈하기 전까지 제가 걸린 주 수로 말씀드린 거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종가 기준으로 얘는 10주선이 안 깨지고 있는 거죠, S&P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 자, 주봉 보게 되면은 주봉 10주선 패턴 적용하면 다음 주 하락 가능성 농후. 네. 늦어도 그죠? 1, 2주 하락 예상. 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는 빠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봉상 제가 아까 일봉 흐름이 이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봉상으로 제가 롱비로 본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봉은 그런데 주봉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은 이번 주니까 오늘은 올라갈 수 있어요. S&P가 뭐 빠질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주에 빠진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봉 기준으로는 롱뷰를 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본다라면 숏뷰를 본다라는 거죠. 다들 무슨 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주식은 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주식은 뭐다? 확률기입니다. 확률기입니다. 자, 엔비디아 제가 어제 그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사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엔비디아 적극 매수 관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었죠. 이날부터 엔비디아 사야 된다. 이제 분할 매수 모아가라.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4% 급등 나왔죠. 네. 맞죠, 여러분들? 적중했습니다, 또. 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